여러분, 혹시 한 사람이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을요, 400채 넘게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실제, 현실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택시장, 특히 좀 소수의 개인이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구체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한 6년간의 개인별 주택 매매 거래 내역을 싹 분석한 결과거든요. 비교적 최근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딱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과 가까운 시점의 데이터네요.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의미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주택시장,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가장 좀 충격적인 숫자부터 꺼내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요, 10사람이 매입한 주택수가 무려 4,115채랍니다. 이걸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 411.5채를 샀단 얘기예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 가능한 규모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정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숫자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딱 10사람이 이 집들을 사는 데 쓴 총 금액입니다. 6,639억 원, 약 6,600억 원이 넘는 돈이. 아휴, 오직 10사람의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6,600억.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네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다른 숫자랑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기간 동안에 주택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3위 1,000명.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총액이 4조 3,40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명 전체 매입액의 약 15%를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위 10명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상위 1,000명이 매입한 주택수는 총 37,196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비싼 집 몇 채 가진 부자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택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것도 수량 면에서요. 정말 극소수에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네, 부의 집중 현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네요. 주택 소유 구조 자체가 좀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데이터가 던지는 질문이 단순히 누가 집을 얼마나 많이 샀나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소유 집중 현상이 주택시장 생태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런 소수의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매입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걸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 특히 매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매수자가 시장에 나온 주택의 상당 부분을 그냥 흡수해버리면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선택지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겠네요, 정말.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요. 가격 불안정성, 특히 상승 압력입니다. 소수의 큰손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경쟁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그 지역이나 혹은 특정 유형 주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대다수의 구매력과는 별개로 소수 매수자의 행동이 가격 결정에 너무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종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수요 공급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수의 자금력이 시장 가격 자체를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충분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장 전체의 안정성 훼손 가능성입니다. 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사고 파는 투자 상품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공재적 성격,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안정과 관련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주택이 가진 이런 사회적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성격, 이게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또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공공재적 성격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소수에게 너무 집중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결국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임대 시장에서도 이 사람들 영향력이 커질 테고요. 정확합니다. 다량의 주택을 보유한 소수가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 시장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결국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일반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상황은 과연 지금의 주택시장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운동장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가 혹시 소수의 큰 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 데이터가 단순히 숫자 대단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주택시장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고 시장 안정성은 떨어지고 또 서민들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고 결국 이런 소유 집중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민홍철 의원실의 자유 공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부동산 부자들이 많더더라, 누군가는 수십 채, 수백 채씩 가지고 있더더라, 이런 풍문이나 추측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은 많았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상위 0.1%도 안 되는 정말 극소수에게 얼마나 극심하게 주택 소유가 쏠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건 더 이상 외면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을 딱 드러낸 거죠.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확실히 카드라 통신하고는 무게감이 완전 다르네요. 구체적인 숫자가 주는 힘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논의를 좀 촉발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데이터는 앞으로 주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시장의 건전성 회복이라든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까? 이런 논의를 촉발할 수 있겠죠. 가령 이런 극단적인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강화한다거나 금융 규제를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이런 소수 집중 현상 자체가 오히려 공급 부족의 결과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급 확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이 갈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원인 진단이나 해법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데이터가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이나 아니면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지난 6년간 한국 주택 시장에서 극단적인 주택 소유 집중 현상, 이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1인당 평균 411채라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숫자와 함께 이분들이 총 6,63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요. 네, 다시 들어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시장의 매물 부족을 심화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등 아주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네, 주택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이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홍철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번 자료는 그동안 문제로 인식은 되어 왔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주택 소유 집중의 실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시장의 한 단면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소수에게로의 주택 소유 집중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혹은 더 심화된다면 한 10년, 20년 뒤에 우리 사회의 주거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꿈꾸는 나의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단순히 잠자는 곳 이상의 가치, 뭐랄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데이터가 던지는 질문들, 한 번쯤 시간을 내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